제가 연선에 87년도 3월에 이재명 지사 만나갖고 가깝게 지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용기가 있는 친구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거침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온 정성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사는 1시간 이내에 끝내야 이렇게 좋은데 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짧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는 국회의원 하면서 법사위원 때 상임위 국정감사 하느라고 한 4번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정성호란 국회의원이 있어서 저 친구가 사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국회 생활하면서 크게 뭐라고 할까 존재감이라고 할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역에서 지역 관리 열심히 하고 저한테 맡겨진 일이나 잘하자는 이런 자세로 국회의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고 같이 민주사회란 변호사 모임 활동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 때 제가 모시기도 하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상하게 약간 비노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오해가 있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난 대선 때 지지하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 반문의 두목처럼 찍혀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난해 말에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그냥 딱 한마디 너무 말이 심하게 하셔갖고 좀 적당히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 중에 야 저런 국회의원도 있었냐? 내가 사선이냐? 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저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실 겁니다. 제 지역구는 원래는 제가 6번 출마해서 2번 떨어지고 4번 됐습니다. 2000년에 출마해갖고 떨어지고 2008년에 낙선하고 그 다음에 17대 2004년도 되고 19대부터 3번 됐습니다. 제가 19대 20대 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가장 북쪽에 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전 6번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한 번도 경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수도권 국회의원 중에서 6번 출마를 했는데 경선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저 말고 누가 출마하겠다고 신청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험지였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었고요. 민주당이 갈도 못 붙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제가 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와서 지역 개척하다 보니까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6번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계속 지지율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렇게 된 이유를 의원들한테, 초선 의원들한테 어떻게 그런 험지에서 또 어려운 지역에서 특히 가장 보수적인 접촉 지역에서 미군 기지촌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됐냐고 물어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랑 뜻이 같은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거기서만 모으면 한 발자국 나오지 못한다. 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가야 되고 또 정치하면서는 적을 가장 적게 만드는 게 좋다.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단 한 명의 적을 안 만드는 게 좋다. 저는 우리 당이나 또는 민주 세력이 이기려고 하면 중도로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포섭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늘 마음에 담고 있던 가장 제가 감동받은 얘기가 2004년도 5월 29일 17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그 당시 열린우리당 때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강원도에서 워크숍을 하고 1박 2일 한 다음에 오후에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하고 포도주도 먹고 청와대 안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갖고 보수 언론에 굉장히 또 비판도 받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술도 많이 먹고 대통령께서 워낙 또 말씀하시길 좋아하시니까 의원들이 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무나 짜지 않고 손 들어갖고 대통령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대통령께서 답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비슷한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누가 어떤 의원이 손을 들어갔고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이 올바른 일인지 그게 틀린 일인지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그런 선택의 순간에 잘 애매할 때,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 어떤 기준에 선택을 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답변한 말씀이 진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 진실한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늘 명분과 실리를 생각하라. 그러나 어떤 게 올바른지 모를 때는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라.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라. 전 정치하면서 늘 그렇게 왔습니다. 내가 약간 손해보고 내가 약간 양보하고 그러면 저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늘 저는 제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 닫혀있는 우리보다는 열려있는 우리, 더 큰 우리를 생각하라. 그런 자세로 정치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대화를 뛰어서 넘어갔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시대정신이라고 이렇게 어떤 강연의 주제를 정해 주셨는데, 우리 시대정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가능한 뜻을 모아낼 수 있는 그 공통의 생각들, 우리가 희망하고 꿈꾸는 그러한 것들이 뭔지 쉽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시기가 이 시대가 또 대구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럼 이 시대가 좀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런 거 본다고 보면 다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뭐 저희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조업과 섬유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젊은 세대들이 그 섬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염색 공장들, 나염 공장들, 또 피업 공장들, 제조업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하진 않습니다. 미스매칭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에서는 옛날에 전통적인 제조업들, 삼겹종은 일자리가 사람이 없는데 또 전문 세대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다 얘기합니다. 바뀌고 있어요. 인터넷 기업들,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그냥 가만히 앉아 돈 벌고 있습니다. 쿠팡이 얼마 전에 물류 창고가 불이 났습니다. 쿠팡이 무슨 뭐 제조 회사를 갖고 있고 뭐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자기는 앉아서 배달 플랫폼 만들어 갖고서 그거 갖고 그냥 돈 버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극심한 어쨌든 뭐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 갖고 많은 분들이 과로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뭐 구글, 우리 네이버, 우리 카카오 이 플랫폼 기업들은 떼돈 벌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사실. 로봇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일자리가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1000개씩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다시 거기에 적응해갖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갖고 일자리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갖고서 새롭게 일자리 전환교육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없는, 고용 없는 성장이 있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그 세계무역협회 뭉크타트에서 한국 이제 선진국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빈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위 20%가 나머지 80%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상위 한 2%에 대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대기업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별 타격받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타격받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서울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형체는 어떻습니까?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요, 사실. 젊은 친구들 지방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발전해갖고 대한민국의 부가 커진들 그게 나한테 오지 않는, 우리 대구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다른 견해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문제들, 극단적인 양극화,
그 원인을 따져다 보면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들, 공정하지 못한 사회 어떤 제도들, 규칙들, 그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 평평하게 쓰려고 하면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정말 유능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착한 의지만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를 뒷받침해낼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함이 검증돼야 되는 겁니다. 유능함이 검증되고 의지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와갖고 국가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눠주려고 하더라도 성장이 없는데, 남을 게 없는데, 나눠먹을 돈이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사람한테 좀 적게 주더라도 없는 사람한테 좀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뭔가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산업구조도 혁신시켜야 됩니다. 서울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서울에 힘이 있다고 해갖고 그거에 따라갖고 국가 예산을 서울에 더 많이 가고 힘 있는데 더 많이 해주고 지방에 적게 해주고 우리 사회가 그런 식의 구조 갖고는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에 굉장히 애를 썼지만 그래도 그 속도를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구 경북의 현실, 대구의 경제적인 여건들 보면 과연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할 겁니다. 제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해서 하는데 모든 정부가 500억 이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BC 조사라고 하는데 베니피트, 코스트 돈 100억 넣어갖고 100억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효과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인구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요소도 따진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게 인구입니다. 서울 같은데, 경기도 같은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 BC대로 잘 나와요. 지방 같은데 사람이 아직 살지는 않으니까 거기 뭐 하려고 하더라도 BC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없는데 더 주게 해야 되죠, 사실. 있는데 더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을, 이런 불균형들을 갖다가 국가 지도자가 그 의지를 갖고 해내길 수 있는 그런 유능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 성장의 결과들이 지역에 균형 있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또 대구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그 대구 경북 플랫폼 더불어 꿈 창단에 힘써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대표, 상임대표신 이영배 회장님, 또 최현창 또 공동위원장님, 또 쉽지 이를 해오신 우리 김두현 우리 수원구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정말 우리 민주당 안에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 대구 시당을 입고 계신 우리 김대진 위원장님 진심으로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배한동 부의장님, 또 정기숙 교수님 비롯한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저랑 또 오랜 동기이시고 임대현 위원장님도 앞에 계신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적인 또 어떤 그런 열정이 그래도 저희를 지켜주고 또 저희들이 더 힘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 좀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 대구도 또 경북도 우리 대한민국 구성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가 뭐 지지한다고 하면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재명 뭐 지지하자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지지해도 괜찮습니다. 저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1987년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만났습니다. 제가 이재명 계의 좌장이라고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개가 아니다. 아, 내가 이재명이한테 무슨 뭐 공천을 받았냐, 돈을 얻어먹었냐, 무슨 뭐 밥 한 끼를 얻어먹은 게 없다. 나 이재명 때문에 돈만 쓰고 다니고 있다고. 욕만 먹고. 아, 개파라고 하면은 오야붕이 있고 꼬붕이 있어갖고 뭐 거기 돈도 주고 공천도 줘야 그게 개파지. 내가 이재명 때문에 돈 쓰고 다니는데 시간 버리고 욕 먹고 있는데 무슨 개파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기자들한테 내가 정성호 개보다고 뭐 그런 얘기 내가 그때 좀뭐 신문에 아시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저랑 고시 동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를 지지했던 이유는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에서 태어나가고 60년대 7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 때 화전에서 먹고 살다가 화전 못하게 하니까 살림 놓고 하면 못하게 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성남이 청계천에 있던 그 청락천인 다 철거해갖고 성남으로 경기도 광주 광주 땅이었죠. 성남을 이주시켜갖고 뭐 한때는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시켜 성남시가 형성되기 시작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어려운 분들이 다 먹고 살 고위감 뭐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다 올라왔던 겁니다. 그 아버님 먼저 왔다가 도저히 화전해서는 단속도 심하고 하니까 다 고향에 있던 사람을 끌고 와갖고 성남에 간 겁니다.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와, 그 당시에 그래도 나 중학교는 보냈는데 중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보내고 초등학교 마친 애를 공장에 끌고 와서 공장에서 심부름하는 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교고 있고 학교 갈 때 이 사람은 공장으로 터덕터덕 걸어가였습니다. 그 소년이 느꼈을 거다. 그런 감정을 생각해 보시면 참 저도 가끔 마음이 울컥합니다. 옛날 하면서 얘기하면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옛날 얘기하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산재도 몇 번 당하고 이재명 지사가 군대를 못 가게 된 게 이 프레스에 팔을 찍혀갖고 왼팔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고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는 유기화합물로 시계 겉으면 칠하는 거 하다가 후가 냄새 타는 거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공장 다닐 때 반장이 하루 툭툭 왔다 갔다 때리니까 반장이라도 해서 작업 반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작업 반장이라도 하려면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작업 반장이라도 하겠다 얘기를 들어가고서 본인이 길거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검정고시 학원 그 간판 보고 가서 검정고시 시작해갖고 중고등학교에 마치고 대학 들어갔습니다. 대학 가서는 고시반에 가고 고시 공부해갖고 합격을 해갖고 일찍 합격했습니다. 연수에 가서 제대로 나왔는데 제가 연수원에 87년도 3월에 이재명 지사 만나갖고 가깝게 지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용기가 있는 친구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거침이 없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 다니며 생활하면서 공장에서 맞기도 하고 또 자기 위에 고참들이 뭐 권투시켜갖고 호기도 터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본인이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저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때였으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때 우리만 편하게 사면 되냐, 그 밖에 나와서 우리처럼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위해서 일하지 않은 이런 생각을 가졌고 나와서 판사 검사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은 본인이 그거 포기하고 그래 변호사 개혁했습니다. 요새 이재명 지사가 저 만나면 이래요. 이 인간 때문에 수고하고 자기가 이 변호사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 당시에 다 같이 지금 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다 동기였는데 다 우리 바로 군대 안 간 친구들은 그냥 변호사 개혁하고 군대 간 친구들은 군대 갔다 변호사 하자고 했는데 문무일 총장 군대 갔다 검사 되고 다른 한 놈도 판사 되고 자기도 저 검사 갈 수 있었는데 정성호가 선동해갖고 말이야 그 변호사의 갑자기 쌩 고생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작해갖고서 인권 변호사로서 그 어려운 성남의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이재명의 정과라고 하는 게요. 이재명이 정과 사범의 나쁜 놈이다. 정과 사범인 게 이런 자가 무슨 뭐 국가 지도자가 되겠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세 번은 다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 번 음주운전을 본인이 사과를 했고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질 않았습니다. 그런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기득권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뭐 어떤 분이 대한민국의 그 지도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용기를 보여줬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했던 해왔던 그럴 수 유능한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 우리 경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하려고 하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대동단결하지 않고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구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갖고 대동단결하셔갖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우리 대구 시민의 행복, 우리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함께 해준다고 하면 저는 그게 시작이 돼서 대한민국도 변화하고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대구의 2세들에게 좋은 미래를 넘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영배 회장님 그렇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큰 힘은 없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나라의 변화, 대구의 발전, 우리 대구 시민의 행복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좋은 말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2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라는 주제로 원래 오늘 50분 강의였는데 한 20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 우리 의원님의 고시 동기이신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님의 일대기 같은 그런 대화 드라마를 아주 임팩트 있고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곳 대구까지 달려와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신 우리 더불어공 공동 대표이시자 상임 대표이시자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